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왼쪽에 있는 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난간과 여기 뒤쪽에 여기 두 개의 난간은 그리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 끝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중심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크를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찾아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령이 뭐냐면 이렇게 갖다 대고 조금 기다리면 돼요. 여기 쭉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엔드 포인트인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때까지 하셔야 돼요. 쭉 올라가면 미드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나오고 여기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원점 0도 90도. 저도 종종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위치가 잘못 잡힌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립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빼는 겁니다. 여기를 빼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나머지 여기가 선택되는 거죠. 그 다음 옵셋으로 자, 클릭. 그러면 자, 면 분할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먼저 여기부터 여기를 300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눌러서 지금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150. 그러면 얘를 밑으로 보면 이렇게 밑에만 보시면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거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닫아주고 여기 끝에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자, 위치를 맞추고 맨 위에 뚜껑 하나만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뚜껑 하나만.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위치를 맞추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난간 손잡이까지 금방 완성됩니다. 다 되고 나면 메이크 그룹. 그룹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메이크 그룹. 그러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 부분. 여기 라인 나온 요 부분 있죠. 선 나온 요 부분. 여기서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쭉 갑니다. 그러면 중심선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다시 볼까요? 바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한번 그리고 중심선까지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중간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면 중심점까지 센터 포인트까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아크 때문에 그래요. 중심점이 여기,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 중간점. 그래서 90도 엔터.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요. 아크 중심 시작점이 여기 미드 포인트예요. 그리고 90도. 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는 확대해서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여기 보시면 아주 미묘하게 위치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이거 경로입니다. 이렇게 경로를 한번 그려보시죠. 다음 보시면 얘네들은 전체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웨일드, 이렇게 웨일드를 작업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카피 그리고 봉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300으로 숫자를 고쳐주면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나란하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시켜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make 그룹, 그리고 복사해 주면 돼요. 곱하기 2개. 그러면 이제 정면부는 다 끝났습니다. 자, 정면 완성시켜 보시죠. 뒤쪽은 우측면을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2D 우측 켜고, 자, 그 다음에 2D 정면 끄고, 자, 이렇게 우측면을 보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뒤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난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벽 부분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벽을 오픈해서 여기를 낮춰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요. 전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 난간의 높이를 맞추시고, 거꾸로 얘의 높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선, 중간이죠? 여기 중간점 이용해서 선 그리고 여기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선택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웨일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네들 다시 지우고요. 선택하고 패스 카피. 그러면 여기까지, 이 뒤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복사하고 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렇게 뒷 부분에 이렇게 난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상 건물 모델링은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건물의 이 뒷부분, 우측면도와 뒷측면도, 그러니까 배면도죠. 배면의 난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올 겁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죠. 그리고 우리가 늘 쓰듯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건 파일 형식입니다. 파일 형식이 JPG인지 혹은 PNG인지. 네, PNG 파일이네요. 선택하고 이번엔 이미지로요. 텍스처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항상 파일 형식을 맞추셔야 돼요. 임포트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첫 번째로 형식을 맞추고, 그 다음에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텍스처로 불러올 건지 이미지로 불러올 건지. 자, 이미지로 불러올 겁니다. 자,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아요. 이미지가 작아요. 키웁니다. 무한정 계속 키웁니다. 자, 이만하게요. 자, 이만하게요. 요 영역 하나가 이 하나가 되게끔. 자, 이렇게 키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동하기.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0도가 되게끔 할 거예요.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선택하고 그 다음 실제로 0도 안 들어가네. 다시 원점 0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0도가 맞춰졌고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네요. 요렇게 한 구획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태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배경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배경 태그를 만들고 클릭. 자, 이 뒤에 여기부터 만들 겁니다. 여기부터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여기는 크게 배경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방향만 잘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만 잘 맞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차가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하나 평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층 높이가, 층간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층 층간 높이가. 네? 2m 50? 그 보통 이제 우리가 2m 50이라고 하는 건 바닥에서부터 여기 천장까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건물의 높이요. 건물의 한 층 정도를 대략 한 300, 그러니까 3000mm, 즉 3m를 잡아요. 네, 대략. 물론 이제 그 건물이 조금 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 천고를 조금 높게 하는 데들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3m를 잡으면 맞아요. 그럼 3m예요. 아니 3000mm입니다. 3000mm가 3m입니다. 왜냐면 여기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한 층은 3000mm인데 문제는 몇 층까지 할 거냐 이거죠. 요즘 아파트가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 20층까지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20층이 됐든 뭐 한 17층, 뭐 15층, 뭐 최소 15층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24층 정도.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0층 갈게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20을 했습니다. 높이가 6만. 근데 맨 위에 지붕층이 있겠죠. 자, 지붕층은 그냥 한 1200mm만 올릴 거예요. 자, 푸시앤풀 6만. 여기까지가 6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제가 이렇게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면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을 해서 면을 선택했는데 요 면만 뺍니다. 라인만 복사할 거예요. 라인만. 안쪽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으면 바깥에서 보면 보기 흉해요. 그냥 라인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복사하기. 여기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나누기 21개. 그러면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파트 모습이.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선택한 다음에 불투명도, 즉 다시 말해서 투명을 살짝 줄 겁니다. 매티리얼에서 자, 재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크리에이트 매티리얼 누르고 매티리얼의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재질 이름은 건물. 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재질을 여기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선만 있고 위에서 보면 면이 없는 이런 건물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투명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너무 진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배경으로 쓰는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자, 푸시 앤 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한 1500만 올려주세요. 1500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붕 이렇게 뾰족한 이런 지붕 보통 만들잖아요. 우린 그거 아니고 그냥 평평하게.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담벼락을 만들 겁니다. 이 담벼락이 보통 120에서 150 정도밖에 안 돼요. 150. 다시 푸시 앤 풀로 1200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적당히 공간을 잡고 3000mm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집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집이 있을 거고, 여기가 엘리베이터 공간인 것 같아요.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겠죠. 자, 렉탱글로 안 되네요. 그럼 라인으로 적당히. 지금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푸시 앤 풀로 한 3000mm 정도. 그래야 이렇게 엘리베이터 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완성됐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복사. 적당히 복사해 주세요. Z방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자, 곱하기 5개. 뒤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주는 거죠. 아파트가 이렇게 성벽을 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시도로 볼 때 이런 모습이 돼요. 어떤가요? 도시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성벽이 되는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이 밑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들을 적당한 크기로 올려주시면 돼요. 얘가 3층이니까 이쪽 좌우에도 3층이나 4층 또는 2층 정도, 이 뒤에는 한 5층 정도의 높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라인을 이용해서 따줍니다. 자,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3359 9000mm, 그 다음 복사하기 밑으로 내려서 나누기 4, 다시 나누기 3. 네. 그 다음 옵셋 1500, 다시 한번 옵셋 150, 푸시 앤 풀 1200.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건물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층짜리네요. 다시 여기다가 하나 더 3000. 자, 푸시 앤 풀 1500, 옵셋 150, 1200. 이런.
이런 모습이죠. 자, 메이크 그룹. 자, 옆으로도 마찬가지 라인, 음, 12,000.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1500, 옵셋 120, 푸시 앤 풀 1200.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이런 식으로 투시도면 이렇게 좌우에 있는 건물만 보이면 되겠죠, 그죠? 뭐 더 많이 안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건물 한 4개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냥 그려야 되겠네요. 잘 안 맞으니까. 만 5천. 푸시 앤 풀로 1500, 옵셋 150, 다시 1200. 다시 적당히 사각형을 적당한 위치에 그려서 다시 3000. 각각 메이크 그룹.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대략 이런 모습으로 이제 투시도가 나오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도로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대충 도로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도로를 경계를 따라서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도로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제 맵은 감춥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150mm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150mm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도로와 우리가 보통 흔히 보도블록 혹은 인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50mm 거든요. 그러니까 150mm 턱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메이크 그룹. 나머지 이제 컴포넌트에서 이제 할 내용입니다. 나무.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죠. 나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사람도 나무도 이렇게 갖다 놓고 투시도의 모습을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렌더 에셋 에디터를 실행해 볼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엔진은 세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끄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하면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했고요. 이제 이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퀄리티를 올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노이즈 리밋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미니멈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라든지 그 다음 안티알레스 필터라든지 혹은 이 아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값자,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다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원한다. 화면상에서 나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그럼 미디움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프린터로 출력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 미디엄이 아니고 하이나 하이 플러스로 놓으셔야 됩니다. 고퀄리티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품질이죠. 품질에 대해서 지금 미디엄 중간에다 놓은 거고 하이나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렌더링된 품질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로우로 놓거나 로우 플러스로 놓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디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미디움을 기본으로 쓰고 내가 최종 렌더링 하겠다 그러면 하이나 하이 플러스로 놓고 렌더링 합니다. 당연히 렌더링 품질이 고품질이 되니까 렌더링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디노이저는 체크해 주세요.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거. 뭐 여기 카메라는 넘어가도 좋겠고, 자, 뎁스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면 아웃포커싱 효과예요. 아웃포커싱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100mm, 푸시앤풀 2400mm. 자, 얘를 복사를 하죠. 이렇게 옆으로 4000mm. 다시 이 전체를 자, 복사를 하는데 2000mm 간격으로 곱하기 5개 2000mm 간격으로 5개를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복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뎁스 오브 필드는 아웃 포커싱이란 뜻으로 얘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포커스 소스 있죠. 여기 맨 오른편에 원에 십자가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누른 다음에 포커싱이 들어가야 될 원기둥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포커스 효과를 많이 주세요. 한 0.8 정도로 줘보세요.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아웃 포커싱 효과가 일어납니다. 내가 찍은 데가 포커싱이 또렷하게 맞아 떨어지고 나머진 전부 다 아웃 포커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펙트를 보시면 뭐 비네팅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네팅 효과가 뭐냐면 그 옛날 사진 보면 가운데는 그래도 색감이 남아있고 아웃 바깥쪽으로 이 모서리 쪽으로 색감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비네팅 효과라고 해요. 여기선 쓸 일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뎁스 오브 필드도 쓸까 말까 해요. 거의 쓸 일이 없긴 하죠. 자, 그 다음 이 렌더 아웃풋이 조금 중요합니다. 렌더 아웃풋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종 결과물로 내보낼 때 아까 이 위에서 하이로 놓으라 그랬죠. 그죠? 이 위에서 퀄리티를 하이로 놓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이즈요. 이 사이즈. 이 사이즈가 낮으면 아무리 하이로 나봤자 의미가 없어요. 사이즈가 높아야 됩니다. 커야 돼요. 자, 얼마나 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예요. A4 용지입니다. A4가 297에 210입니다. A3가 420에 297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 이해되셨나요? 포토샵으로 보면은요, A4 사이즈가 3200 얼마가 나와요. 가로 사이즈가. 이거보다 한 3000에, 그러니까 300에서 400 픽셀 정도가 더 커요. 실제로는. 근데 외우질 못하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게 A4 사이즈니까 그냥 뒤에다가 공을 붙여서 외워버립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제가 20대 때 썼던 방식입니다. 그때는 포토샵으로 A4 혹은 A3 300dpi 걸어버리면 포토샵이 버벅댔어요. 지금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포토샵 띄워서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A4 용지 300dpi로 만드시면 돼요. 출력 해상도란 뜻이에요. dpi가 해상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단위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트 퍼 인치란 뜻입니다. 이거 줄이면 도트 나누기 인치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인치당,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찍힐 것인가. 이거 PPI라는 단위도 있어요. 픽셀 퍼 인치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 해상도가 72 PPI입니다. 보통 포토샵 같은 데서는 PPI라는 단어를 쓰고, 저 프린터 있죠. 저 프린터가 DPI라는 단어를 씁니다. PPI하고 DPI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인치에 72개의 픽셀이 들어간 거하고 1인치에 300개의 픽셀이 들어간 거하고 어느 게 입자가 더 고울까요? 300개 쪽이 입자가 더 곱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명이 탔네요. 공간이 널널하죠. 그죠? 근데 10명이 탔어요. 그럼 공간이 빡빡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72 PPI입니다.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이 찍힌 거하고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이 찍힌 거하고 공간이 빡빡한 건 300dpi가 됩니다. 왜 300dpi가 되냐면 프린터가 300dpi 이상 출력이 안 돼요. 뭐 어떤 거 보면 1200, 2400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300dpi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책 있죠. 책 출판할 때 300dpi로 출판합니다. 인쇄할 때 전부 다 300dpi예요. 그래서 A4 용지 혹은 A3 용지 300dpi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이 대략 한 270dpi 정도 돼요. 이렇게 뒤에 공 하나만 붙이잖아요. 이게 270dpi 정도 돼요. 그래서 인쇄를 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오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쇄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970 픽셀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출력 해상도가 돼버립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냥 연습용으로 보는 거니까 미디움에 800으로 놓고 조그맣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요 아래 세이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해상도가 커버리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된다고 했어요. 오래 걸려요. 뭐 그냥 이렇게 짧은 거는 한 1, 20분이면 되겠지만 보통 고퀄리티로 렌더링을 하면 한 6시간까지 가는 걸 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책상 앞에서 6시간을 지키고 앉아 있을까요? 아닌 거죠. 쉬러 가는 거죠. 대신에 얘한테 지정을 하는 거죠. 나는 쉴 테니까 너가 렌더링하고 저장해놔. 이게 바로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얘를 체크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렇게 저장 위치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장 위치를 PNG 파일로 저장하셔야 돼요. PNG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PNG 파일일까요?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가 8비트 이미지가 있고 16비트 이미지가 있고
24비트 이미지가 있고 32비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의 배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8의 배수로 가는데 얘가 256 컬러입니다. 256 컬러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주로 GIF 파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얘는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JP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얘는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빛의 삼원색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이런 거 전부 다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표현하는데 레드 RGB 컬러라고 합니다. 즉 레드 2의 8승,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린 2의 8승, 블루 그리고 2의 8승. 이해되시나요? 그럼 더 이상 색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걸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얘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조합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BMP 파일이에요. BMP하고 TI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TIF라는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24비트의 투명도요. 투명도가 2의 8승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TGA라는 파일이 하고요. PNG라는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PNG 파일은 24비트 즉 트루 컬러를 표현합니다.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투명도가 다시 256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PNG 파일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휴대폰 폰카 있잖아요. 폰카에서 고해상도로 저장하겠습니다. 저해상도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고해상도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TIF나 PNG로 저장해요. 근데 저해상도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JPG로 저장합니다. 이유가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PNG 파일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르시면 여기에 이와 같이 저장 위치와 파일명이 기록이 되고 렌더링이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최종 렌더링 할 땐 반드시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거 렌더링 끝났네. 내가 이거 저장해야지. 그리고 저장하려고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순간 컴퓨터가 버벅버벅 되다가 다운돼 버립니다. 왜냐면 렌더링 하면서 메모리를 다 잡아먹거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고 environment라는 게 있네요. 여기 GI 값을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죠. 세컨더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게 GI 값이라 그랬죠. 반드시 이 값을 체크해 주시는데 GI 값이 어두우면 이 값을 높여 주시면 GI 값이 밝아집니다. GI를 더 많이 계산하니까 여기 GI를 많이 계산하니까 GI가 밝아지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특별한 건 없고, 자, 글로벌 여기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리디언스 맵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보통 프라이머리 레이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일단 렌더링을 해요. 그 다음에 렌더링한 다음에 조명을 찾습니다. 조명을 찾아서 여기가 조도가 얼마나 되지? 그리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런데 브라우트 포스는 렌더링 하면서 조명의 위치를 찾아요. 렌더링 하면서. 그래서 렌더링 하면서 조도를 미리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렌더링 속도가 빠르냐면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누가 정확하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가 정확해요. 왜냐면 렌더링 하면서 찾아주는 거고, 이리디언스 맵은 렌더링하고 한번 보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리디언스 맵, 정확도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 브라우트 포스가 기본값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써요. 자,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앰비언트라고 하는 게 음영이란 뜻이에요. 우리 여기 조명 딱 끄면, 여기 형광등 끄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앰비언트예요.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그 상태에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틈새 같은 거 있죠. 틈새에 그림자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그렇다고 과하게 넣으면 그림자가 많이 지니까 보기 흉합니다. 적당히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가 있네요. 요 커스틱은 굴절 효과입니다. 빛의 굴절 효과예요. 빛이 거울을 맞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사가 돼 버리죠. 그걸 커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 질감을 받으면 굴절돼 버리죠. 그걸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언제 쓰냐면 수영장 같은 거예요. 수영장에 물이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빛이 물에 닿아서 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렁일렁 거리는 걸 반사시키는 거, 그걸 커스틱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여기 나와 있는 커스틱이 굉장히 값이 작아요. 아주 작아요. 자, 시간이 커스틱까지는 보긴 조금 어려운데 일단 그냥 보세요. 제가 커스틱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뉴. 자, 시간을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밤중으로 바꿨고요. 자, 렌더링 100,100. 그 다음에 얘한테 제가 색상을 검정색을 줄 겁니다. 이렇게 깜장색을 줬고요. 메이크 그룹, 서클, 반지름 10, 옵셋 2mm, 푸시 앰플 5mm, 아니 2mm 더. 자, 메이크 그룹. 자, 매티리얼에서 제가 크롬 질감을 줄 겁니다. 여기 있네요. 크롬 폴리시드.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크롬 질감을 제가 얘한테 줬습니다. 자, 라인 50, Z 값으로 5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값을 작게 준 거죠. 자, 그 다음 렌더 옵션을 줄 건데, 자, 디노이저는 빼고, 얘도 빼고, 자, GI 값을 주고, 다른 건 없어요. GI 값 줬고, 그 다음에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를 제가 체크했습니다. 커스틱 효과를 줬어요. 자, 렌더링. 여기 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너무 어둡다.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빛을 반사시키는 효과. 커스틱을 끄게 되면 이 효과가 안 나와요. 커스틱을 끄면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냥 렌더링 들어가죠. 네, 요게 커스틱 효과예요. 커스틱은 10mm 안쪽에서만 지금 이렇게 나와요. 값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거 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커스틱 값 자체를 다 크게 바꿔야 돼요. 엄청 크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여기 카메라요. 혹시 수동 카메라 쓰시나요? 써보셨나요? 우리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밝기를 조절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지껏 조절할 때 뭘로 했냐면 조명의 인텐시티, 즉 조명의 밝기를 조절을 했었죠.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로 합니다. 필름 센시티브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필름의 감도예요. 자, 지금 제가 이 값을 바꿨는데 이 값 0으로 놓고, 이게 원래 기본 값이에요. 렌더링하면 요 정도 밝기가 나와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필름의 감도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400으로.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냐에 대한 정도예요. 조금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통 8월 1일 날 1시, 2시 때는 저 필름 감도를 50에서 100짜리 쓰시면 맞아요. 50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필카 있을 때 아이소 100짜리 있었어요. 아이소 100 있었고, 나중에 이제 200짜리가 나와서, 마지막에 200짜리 나와서 썼었거든요. 200짜리는 언제가 좋냐면은 8월 달 한 6시 정도, 5시, 6시 저녁에 해 질 때, 그때 후레쉬 안 터뜨리고 그리고 쓸 때가 딱 좋아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이 값이 한 400에서 800까지 올라가면 좋습니다. 예식장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굉장히 밝고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게 800입니다. 자, 그 다음 어퍼처 F 넘버라고 해요.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이 값이 작으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겁니다. 이 값이 작으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거예요.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나와요. 조리개를 다 개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 돼요. 반대로 아까 기본값이 8이었죠? 조리개를 닫는 겁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조리개가 닫히는 거예요. 4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적당한 밝기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그 스피드죠. 이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얘는 이제 셔터 스피드 분의 1초입니다. 지금 300분의 1초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1000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찰나적으로 열었다 닫는 겁니다. 그만큼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둡게 나옵니다.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다시요. 제가 100분의 1초로 개방을 했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밝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자동차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그땐 1000분의 1초예요. 찰나적으로 찍기 때문에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1초는 빛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개방시켜 놓는 거죠. 조리개를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하고 조리개를 열어두는 거죠. 그럼 빛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이걸 1이라고 놨습니다. 1분의 1, 그럼 1초란 얘기죠.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셔터를 열어서 빛이 계속 들어오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빛에 노출시킨 거예요.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리개를 닫아야 됩니다.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밝기를 이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감도를 조절하고 조리개를 열거나 닫거나,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 렌더링하면 하얗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셔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걸 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필름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 필름이 하얗게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름이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300분의 1초니까 150분의 1초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밝기가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3D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이 3D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동 카메라를 잘 써요. 빛은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는 다 카메라로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폰카로 많이들 찍어요.